네. 명인중학교 시험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직전 대비 겸 총정리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학교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 역사 선생님들이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필기노트 참고해가지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으로 짤막하게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내일 시험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려 볼게요. 졸리더라도 조금만 참읍시다. 아시겠죠? 일단 수업의 시작은 선사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사시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여기에서 진짜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었지. 너무 쉬우니까 아무래도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실수를 자주 하는 부분으로만 짚어드릴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에서 이제 우리가 특징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도 이제 시험에서 이거는 나와라고 언급 주신 부분 중에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키워드를 일단 먼저 기억해야 돼. 구석기 시기랑 신석기 시기는 우리가 왜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외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이러한 과거가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도 있고요. 기록이 만약에 없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지? 문자로 기록이 없을 때는 그치, 유물과 유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었잖아. 이 기점으로 구석기랑 신석기 시기에는 문자가 발생되지 않았었던 시대야.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석기 이후, 신석기 이후, 청동기 때부터는 이제 문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자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기록으로도 우리가 역사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석기랑 신석기 시기는 둘 다 평등사회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요. 청동기 시기부터는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구석기랑 신석기가 평등한 사회였으나 우리가 또 나눠가지고 보고 있잖아. 어떻게 나눠서 보냐면 사용했었던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보고 있는 거야. 구석기 때는 우리가 뗀석기를 사용했고, 신석기 때는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청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청동, 재질 자체가 무르고 귀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르다는 게 뭐야? 쉽게 망가질 수가 있잖아. 기존 형체에서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든다던가 농기구를 만들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동기 시기에는 우리가 이 청동뿐만 아니라 농기구는 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철기 시대에도 이제 철기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제 청동기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구석기 시기 때 사용했었던 대표적인 뗀석기 도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도 원래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첫 수업에서 구석기 시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약 70만 년 전부터, 그치? 1만 년 전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역사인데 이거를 다 그냥 구석기로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구석기를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가 약 70만 년에서 거진한 이제 10만 년 전까지를 얘 다 묶는단 말이죠. 그때까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해왔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생필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봐. 손수건을
이제 뭐 휴지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몸을 닦을 때도 사용을 하고, 이를 닦을 때도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기 전기의 이제 유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기 때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의식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었죠. 주먹도끼로 이제 경제 자체가 주로 채집경제, 어로 활동들을 했었고, 이제 수렵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얻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거의 공동체 사회였었기 때문에 사회의 양상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어? 무리 지어가지고 생활을 했었죠. 그쵸? 무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평등사회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다, 함께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동생활했다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동생활. 이때는 우리 지구가 굉장히 차가웠었던 빙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추우니까 당연히 인간은 변온동물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구, 경제, 사회. 그러면 의식주 중에서 주거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 하나만 더 해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의복이겠죠? 그쵸? 의복은 이제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제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구석기 시기의 유적지는 경기 연천 전곡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경기 연천 전곡리. 자, 그리고 신석기 시기에는 이제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죠. 그죠? 간빙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돼. 그래서 석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변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정착 생활을 해서 인간의 오랜 고민이었었던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소하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구, 대표적인 간석기, 도구는 이제 갈판과 갈돌이 있고요. 그리고 보습, 또 이제 대표적인 신석기 시기에 이 도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기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 농경의 시작, 그로 인한 평등사회이기는 하나, 평등사회는 똑같아. 근데 이제 시족사회였었다라는 거, 시족사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농사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보관하는 토기가 있는데, 신석기 시기 후기에 대표적인 토기가 있죠. 우리 먹다만 물고기의 뼈로 잘 빚어가지고 만든 토기, 무슨 토기?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름 민무늬 토기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거 형태는요, 신석기 시기 때는 정착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구석기 시기처럼 이동해가지고 언제든지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그치?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동굴로 가면 되고, 또 동굴 안에 뭐 다른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신석기 시기 때는 어떻게 했어?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나만의 집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모습. 움집, 정착생활, 움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집의 형태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땅을 오목하게 파놓고, 그리고 이렇게 천장은 높게 해가지고 뾰족한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이제 화로를 두고 불을 두고 체온을 유지했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것도 조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간섭기 때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 그랬잖아. 인류사의 커다란 변화 중에 가장 첫 번째야, 얘들아. 구석기 시기 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은 안전하지도 않았었고 먹을 게 충분하지도 않았었어. 게다가 춥기까지 했었지. 그래서 생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간빙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신석기 시기 때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곳에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잖아. 인구수가 많아지고 가족이라는 개념, 나의 씨족, 나의 핏줄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역사 중에서 신석기 시기는 목의 중심 사회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과거까지만 해도 막 수렵 활동 가면은 하루 웬쟁이 사냥을 했는데 못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럼 시간 낭비잖아. 에너지도 낭비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신석기 시기 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비축할 수가 있는 거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이것을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락바퀴 알죠? 아마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문제에서도 익숙하게 봤을 텐데요. 동그란 이제 돌에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굉장히 작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의 뿌리나 줄기들을 막 비벼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서 실처럼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가락 바퀴가 있어. 그러면 실은 있는데 실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바늘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뼈바늘 을 통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이제 유적지로는 부산에 있는 동삼동과 그리고 서울의 암사동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었었던 것들이 있죠. 바로 조개 무덤, 폐총, 그리고 조개 껍데기 가면,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신석기는 조금 중요하니까요. 신석기 시기 때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죠. 농사의 시작. 우리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기에 원시 신앙의 발생, 하늘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자연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령들을 믿는 혹은 이제 자신의 부족의 뿌리를, 근원을 동물이나 식물로서 찾는 그런 원시신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애니미즘이 아니라 애니미즘이죠. 그리고 뭐도 있었어? 샤머니즘도 있어. 일단 우리가 동물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애니멀 해가지고 애니미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동물이나 식물을 자신의 이제 부족의 근원으로 찾는 것은 토테미즘입니다. 동물 또는 이제 식물 을 자신의 부족의 근원이라 생각하면서 숭배하게 되는 것은 토테미즘이 되는 것이고요. 애니미즘은 말 그대로 anything, 애니멀이 아니라 anyth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자연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바람도 불도 물도.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신앙이 되겠습니다. 샤먼은 샤먼이 영어잖아. 샤먼은 영어잖아. 한글로 하면 뭐야? 무당이야, 얘들아. 그래서 하늘과 이제 지상세계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즉 무당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믿는다. 소위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치? 영혼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가 언제 등장했다? 바로 신석기 시기에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기로 넘어갑니다. 계급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고 학교 선생님도 요약 정리할 때 이 부분 강조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국가의 발생. 이 부분도 맞물려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청동기 시기에 사용했었던 대표적인 도구, 청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동, 거울,
그리고 청동 방울 등 이런 식으로 장신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류의 장신구들은 아마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의 이런 권력을 상징하는 용도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아무나 다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노하실 수도 있잖아. 그치? 이게, 야, 하늘이 노하신다라는 게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사람이 민원을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100명의 사람들이 다 민원을 넣는 거랑 이게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다르잖아요. 그치? 아, 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늘께서 이제 노하시지 않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장이면 권력이 높은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의 높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이제 청동 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청동검, 청동거울과 같은 장신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기에 이제 있었던 청동검이 있죠. 그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이때 사용했었던 간석기도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1타 정말 많이 나온다. 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도 정말 많이 냈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봤었던 테스트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이때 사용했었던 간석기 뭐야? 그렇지, 반달돌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 정도면은 우리가 모르면 손해다. 반달돌칼은 애들아 말 그대로 반달 모양의 돌칼로,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대충 보면은 진짜 똑같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형에 가까운데, 반달돌칼이 왜 중요하냐면 청동기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신석기 시기 때 농사 시작됐다는데요? 농사가 본격화되었었던 건 아니라 그랬었지, 얘들아. 그 신석기 때까지도 주로 채집 경제였어. 어로나 채집 활동이 주였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기에 사용했었던 토기들은 조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랬었죠. 민무늬 토기랑 이제 손잡이 달려있는 토기,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동기 시기 때는 이제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계급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다 알 수가 있단다. 계급의 발생과 이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거대한 고인돌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바위에다가 또 엄청 높은 그 돌을 이렇게 가로로 눕혀놓는 거, 세로로 된 이 돌 2개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는 거. 요게 이제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 되는 거야, 얘들아. 탁자식 고인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학교 선생님도 강조를 해주셨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청동기 시기 때 이제 뭐가 발생했다 그랬어? 국가가 발생했다 그랬었지. 청동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뭐예요? 기원전 2333년경에 건국되었었던 무슨 나라? 그렇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네. 이 고조선은 우리가 2가지로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과 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위만조선. 위만조선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조선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우리 단군 신화 보면은 가장 쉽다 그랬었죠? 그쵸?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제 지상세계로 내려왔을 때 이제 천부인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풍백운사, 우사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풍 뭐예요? 바람이죠. 우 뭐예요? 비죠.
운 뭐예요? 구름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고조선 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조선의 팔조법이야.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 언니 오빠들 수업하잖아요. 이제 딱 몇 달이지? 비교적 최근인데 기억이 안 나네. 비교적 최근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언니 오빠들,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요약정리 수업을 해줬어. 요약정리 수업을 해주면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수원시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구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선생님이 좀 시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알지만 좀 적을게 했거든. 그대로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무서워요.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되.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용서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용서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한다? 50만 전을 낸다. 좋아요. 요렇게 이제 고조선의 팔조법을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요.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무슨 죄야? 오늘날의 우리나라 형법에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이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와 같은 이런 타인을 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죽이진 않잖아요. 사형 문제는 이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죽인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생명력을 중시한다. 생명을 중시하는구나. 근데 이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노동력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우리나라 형법상 무엇으로 규정해? 상해죄. 그렇지. 상해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갚아? 곡식으로 갚는다를 통해 가지고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네,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되. 자, 노비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도둑질은 오늘날의 형법에서 무엇으로?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 중범죄들이야, 얘들아. 자, 이런 중범죄에서 이제 노비로 삼는다, 이제 신분사회. 그리고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낸다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단군 조선, 이제 환웅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호랑이랑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아마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마늘이 없었으니까 유축컨대 달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먹고 버틸 수 있는 건 일단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야. 그래서 포기를 했지. 곰은 이제 잡식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내의 시간 끝에 결국에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곰 웅자를 따가지고 웅녀 이렇게 부르잖아. 웅녀. 웅녀랑 이제 환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더라. 그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 맞아요.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정치를 하는
정치장이야. 그럼 앞 글자를 따서 재정일치사회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재정일치사회였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진나라, 예, 진나라 하면 일단 진시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법가사상으로 나라를 통치했었던,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퇴근할 때마다 보는데 청소년 흡연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성인들도 아무 데서나 담배 피면은 진짜 좀 불쾌하죠. 선생님 비흡연자라서 막 불쾌한데, 그런 담배 냄새, 대체 흡연구역에서만 담배 피라니까요. 그럼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계속 우리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일단 진시황의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면 되지. 그럼 그걸 왜 그렇게 고민해? 야, 길에서 담배를 피면은 혀를 그 자리에서 즉시 자른다. 죽는 거잖아. 그치? 혀를 즉시 자른다. 이런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담배를 안 핀다는 거지. 이게 이제 진나라의 논리였어요. 법과 통치였는데, 이게 진나라에서 이제 혼란했었던 시기에 이제 도망쳐 내려왔었던 사람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진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었는데, 준왕이 이제 위만을 거두어 주면서 변방에서 이제 여기를 좀 담당해라 해가지고, 그 변방에서 위만은 자신의 군사 세력을 키워가지고 준왕을 축출하고 이제 위만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위만 조선 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고, 최초로 수용된 건 아니라 그랬어. 최초로 수용됐었던 때는 이제 중국이 진나라 전, 바로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 유입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철기가 유입이 되었었지. 그치?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단군 조선은 청동기고요. 그리고 위만 조선은 이제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좀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입곱게 보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진나라 이후에 초나라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유방의 한나라였었지. 한나라의 7대 왕이었었던 누구? 한무제가 우리 고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한무제의 침입으로 우거왕 때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면서 우리 고조선에다가 한나라는 한 해 4구년을 설치한다. 4구년 설치. 우리는 낭랑, 대방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4구년 설치했었다. 여기까지. 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철기입니다. 철기 시기에는 이제 철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그렇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 증가. 먹을 게 많아지면 인구도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무기도 철제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정복전쟁도 활발해진다. 요 키워드는 우리 또 그동안 꾸준하게 봤었던 테스트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면 철기 시기 때 이제 이렇게 농업 생산량과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이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던 때도 위만 조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철기 시대 때 사용했었던 청동기는 그럼 뭐야? 비파 형동검이랑 맞물려 가지고 간혹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세형 동검이다. 세형 동검.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철기 시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시출토가 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창원 다오리붓,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화폐였었던 반량전, 오수전, 명란젓이 아니라 명도전 등이 이제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가장 1단원에 들어가는 선사시대부터 이제 고조선까지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이제 지도 그려가지고 여러 나라의 성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들어가 볼 것인데요. 여러 나라의 성장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표로 만드는 게 제일 빠른 이해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송화강 일대의 평야 지대에서 자리 잡았었던 나라가 있었지. 그 나라는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그리고 이 부여에 금화왕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었던 이 수신의 손녀였었던, 수신의 손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화. 이 유화의 아들인 하늘의 아들과 이 수신의 아들이었었던 바로 주몽 있잖아. 이 주몽이 남하해가지고 어디에서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다는 이쪽이 동해 바다겠죠.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여기로 치면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함경도야. 함경도 일대의 고구려, 옥저, 그리고 여기 동해, 마한, 여기가 한강이죠. 마한, 진안, 여기가 이제 경주야 얘들아. 꼬리 뾰족하게 나온 곳이 이제 경주, 진한, 그리고 변한. 이렇게 마한, 진한, 변화를 다 두루 삼한이라고 일컬었었다 까지 기억이 되셨죠? 그쵸?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 부분. 그래서 부여하면은 이제 정치 요 부분이랑, 그리고 경제, 우리 바로 테스트 봤었던 거 막 기억나죠? 새록새록. 사회, 그리고 제천행사 플러스 알파. 쌤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각국의 위치 그리고 각국의 특징 기억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위치, 특징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이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여러분들은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로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가 없어도 열심히 자가 있는 것처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쁘게 하기보다는 정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삐뚤빼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삐뚤빼뚤하죠. 네. 일단 부여라는 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주 송화강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정치의 모습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라고 하는, 이제 마면 뭐겠어? 말부족, 우가, 뭐 소부족,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부족들이 동서남북으로, 가운데는 누가 있겠어? 왕이 있겠지. 그래서 사출도 플러스 왕을 오부족 연맹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혹 오부족 연맹체가 고구려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고등학교 가가지고 부여 보고 부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부족 연맹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부족 연맹체는 무조건 고구려인데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럼 안 되겠지. 사출도 플러스 왕 하면 오부족 연맹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왕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 없는 나라 있죠. 그래서 왕 있는 나라를 체크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알겠지? 왕 플러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오부족 연맹체라고도 한다. 그리고 경제의 모습은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저곡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말 있잖아요. 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여에서는 이제 거의 농사를 지었었죠. 농경, 그리고 평야지대 뭐 할 수도 있겠어. 동물 키우기도 쉬웠겠죠. 목축, 농경과 목축. 부여의 사회제도에 쓸 말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조금 무서워요.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잘못을 하면은 이제 12배로 배상을 한다. 실책 12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묻는 순장이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되게 역설적이게도 일책 12법, 부여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냐면 계속 지속적인 흉년, 3년 이상 흉년이 들면은 누가 잘못한 거냐면 왕이 잘못한 거야. 이런 경우에 지속적인 흉년이 들 경우에는 왕을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왕의 권한이 되게 낮은 것 같죠? 그러다가도 또 왕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묻는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듣다 보면 조금 신기한 것 같아. 그치? 왕의 권한이 센 거야? 약한 거야? 그리고 이제 순장이랑 소의 굽으로 점을 보는 소급점. 또 뭐 있어요? 그렇지. 형사.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는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취수제. 자, 그리고 제천행사를 너무 이쪽에 썼네.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는 부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고구려에 이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3대가 있죠. 바로 만주벌 판달려라,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남진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던 장수왕. 그리고 고구려 영토 최대 범위까지로 최대 규모의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었던 누구야? 갑자기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혹시 기억이 나나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부여는 고구려의 영토로 복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구려 영토에 복속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고구려도 계루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다시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 계로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라고 하는 오부족 연맹체에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고요. 귀족회의의 이름은 제가회의였습니다. 제가회의. 자, 그리고 고구려의 경제제의 모습은요. 고구려는 이제 산악지대 졸본이라고 하는 산간지역이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렇지. 약탈. 주로 약탈 경제였고요. 약탈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 모습은 부여를 굉장히 많이 닮아서 형사취수제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뭐야? 서옥제죠. 서옥제.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 여자랑 남자랑 혼인을 하게 되면 남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여자의 집, 아내의 집에서 처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서옥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그 제천행사는 뭐였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왜 약탈에게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쵸? 옥저랑 동해는 정치제도의 비슷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군장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군장의 이름이 읍군 삼로다. 읍군 삼로. 옥저의 경제는요, 이제 해산물, 어물이라고도 하죠. 해산물과 소금,
이 풍부했고, 동해의 경제지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제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 귀엽죠? 과하마, 그리고 두 글자, 짧은 알, 당궁, 반어피,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의 가죽, 반어피. 옥저의 사회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은 옥저는 고구려의 약탈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요. 집에 있는 이불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자의 집에 시집을 보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하게 한 다음에 특정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묘. 일단 옥저는요, 고구려의 약탈을 심하게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옥저가 고구려의 병합이 되죠. 복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저는 이제 기록상의 제천 행사가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동해도 잘 나와요. 조계혼, 다른 타 부족과 결혼을 하는 조계혼. 아무래도 동해가 지형 자체가 어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좀 개방적이죠. 밑에는 사만이 있고 위에는 옥저가 있고, 고구려도 이제 영토를 넓혀가지고 동해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 동해는 이제 부족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타부족끼리 결혼하는 조계혼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입했을 시에는 책임을 물어 화를 입히는 책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의 제천 행사는 또 뭐가 있어요? 동해 제천 행사? 맞아요. 옆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대요. 무천이죠. 사마는 이제 마찬가지로 옥저 동해처럼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는데, 이 군장의 이름은 앞에 옥저 동해와 다릅니다. 바로 신지, 읍차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만의 경제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벼농사가 잘 돼요.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되고, 변환의 철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외나 낭랑의 수출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 아닙니다. 변환의 철이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 테스트지에서는 마한으로 바꿔서 낸 문제가 있어서 틀려. 변환이야. 자, 그리고 사만의 사회제도는요, 재정, 불일치 사회. 고조선은, 단군조선은 이제 재정일치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재정 불일치야. 그러면 제사를 하는 사람 따로, 정치를 하는 사람 따로인데, 정치는 누가 해요? 신지 읍차가 하지. 대군장 신지, 이제 소군장 읍차가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이름이 천군, 천군이 다스리는 이 신성구역을 우리가 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가 2번 있어요. 5월 수린날과 계절제 이렇게 2번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한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이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이제 지배하는 체제였었는데, 목지국을 병합시키고 이후에는 마한까지 병합을 시키게 되면서 마한은 백제가 되는 것이고, 진화는 뭐예요? 진화는 이제 계림, 신라, 변화는 가야 연맹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모습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 고구려의 옥저는 태조왕 때에 복속당하고 동해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구려에 병합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고구려의 영토까지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곳이 대동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곳이 한강, 여기에 흐르고 있는 곳이 이제 부여 옆에 송화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플러스 알파는 이제 우리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국가의 기틀을 누가 다졌냐. 왕의 힘이 세지는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은 과연 누가 다졌는가? 그리고 수도의 변천, 전성기는 누가 이끌었지? 율령은 누가 반포했고, 불교는 누가 수용하거나 공인했을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한 번에 치고 갈게요. 그리고 또 중요해지는 내용들이 뭐가 있지?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 바로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 계로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계로부, 전노부, 관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로부 고시끼리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었던 인물이죠. 형제의 상속으로 바꿨던 인물입니다. 더불어 가지고 이제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이 옥저를 복속하고 동해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영토까지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백제는 고이왕. 고이왕은 이제 육좌평 16관등제로 관등제를 정비하면서 관복 3가지 제정하는 모습 보였었죠. 그쵸? 그리고 백제는 원래 뭐예요? 부여성씨끼리만 돌아가면서 왕위를 올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체제를 이제 형제상속 체제로 바꾸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 때는 이제 뇌물, 마립간, 당시 이제 왕이라는 칭호가 없어가지고 거서관, 차차웅, 그리고 뭐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 왕이라고 하는 칭호들을 썼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칭호,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었던 인물이며, 동시에 김씨, 이 김할지의 김씨, 석탈의 석씨, 그리고 박혁거세의 박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것을 이제 김씨로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김씨 왕위 독점 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 변천사는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구려는 먼저 이제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 동명왕의 아들이었었던 이대왕. 얘들아, 태조왕 누구 아니라 그랬어? 동명왕 아니라 그랬어. 나라를 세웠었던 동명왕, 그러니까 즉 고주몽 아니에요. 그치? 이 부분 까먹으면 안 되지? 이 동명왕이 졸본으로 수도를 정했었고, 이대왕이었었던 이제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한 후에, 이후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었던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무슨 정책을 펼쳤었다? 남진정책, 장수왕의 남진정책 펼쳤었다. 남쪽으로 정진하라 라고 하는 남진정책이 되는 것이죠.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인물은 일단 광개토대왕, 국광산, 광개토, 경평왕, 혹태왕. 이 광개토대왕이 했었었던 일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만주 일대로 넓게, 이제 비려와 속신 만주 일대로 넓게 영토를 장악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는 신라를 구제했었던 것. 신라, 뇌물마립간, 편의상 뇌물왕이라고 적겠습니다. 뇌물왕을 이제 구제했었던 것. 이에 대한 근거가 2가지로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되었었던 그릇,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에는 광개토대왕의 이 서거,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를 맞아가지고 기념하는 그릇이었는데, 이게 신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닿았구나. 근데 왜 닿았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우명 그릇 더불어가지고 광개토대왕 릉비 자체를
본인이 세울 수는 없어. 릉비잖아. 무덤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마 세우지 않았을까? 장수왕, 문자왕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 하면은 한강 유역을 다 장악해야 전성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한강 유역을 다 장악했었던 이는 바로 장수왕이니까요. 장수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장수왕은 앞서가지고 이야기한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성을, 백제의 중심지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차산에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는 이야기도 했었죠. 자, 율령이었죠, 밑에. 옆에 이제 조금 이따 채울게요. 율령은 누가 반포했어?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를 이끌기 전에 이분의 국가의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개토 대왕의 큰아버지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로 소수림왕이죠. 더불어가지고 소수림왕의 업적에 같이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족들의 학교가 되는, 그렇지, 태학 설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이 뭐 썼었어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고구려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백제의 수도 변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같이 3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한성이었었는데요.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누구의 공격으로?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면서 문주왕 때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웅진이 오늘날의 이제 공주, 그리고 사비까지 보여집니다. 사비로 수도를 천도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 성왕이었어요. 아시겠죠? 성왕이 이제 백제의 수도를 사비로 천도한 것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성왕은 나름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백제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수도도 천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 누구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장 빨리 전성기를 맞은 나라가 어디야? 백제야, 백제. 그치?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누구를 전사시켰는지 기억해요? 고구려의, 그렇지, 고국원왕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이 중국과도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었단 말이야. 그 근거로 이제 일본과 교류한 근거로 칠지도가 남아있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뭐 맞다 아니다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역사학자들끼리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근초고왕이 활동했었던 4세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칠지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교과서에서는 빠졌는데 배웠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면 됩니다. 짜잔. 선생님 6개인데 뭔 칠지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찌르는 곳이 총 몇 개? 7개 해가지고 칠지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백제 때 이제 율령을 반포했던 사람도 이제 고이왕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요 부분이 중요하죠. 근초고왕 때 이제 불교를 근초고왕이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침묘왕.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근초고 왕이 뭐 전성기를 이끌었으니까 업적이 여러 개 있잖아. 그 선지에 불교 수용까지 같이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침류왕이었어. 이거 기억하면 되고, 백제는 플러스 알파에서 할 말이 있어요.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들의 시험지를 봤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선생님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시험 문제들로 추론 건데, 이 왕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 무령왕. 무령왕이라고 하면은 이미 수도가 옹진으로 천도되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었던 때야. 왜냐면 왕이 죽었잖아. 그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신라 안에서도 귀족들의 입김이 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령왕 하면은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이 통제력을 강화시켰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령왕릉이야. 무령왕의 무덤이 무슨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맞아요. 벽돌 양식으로 되어 있었다. 돌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벽돌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벽돌 양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누구와 교류했다? 양나라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 중국 양나라와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성왕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성왕하면은 2개, 3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사비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백제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나라의 국호를 남부여로 나라의 이름을 개칭합니다. 다시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왕 때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수복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건 뭐야? 영구적인 게 아닌 거지. 다시 빼앗기게 돼. 이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기게 되었었던 게 이제 관산성 전투. 성왕과 신라의, 직접 싸운 건 아닙니다만, 이 진흥왕 성왕이 이때 전사를 하게 되면서 진흥왕이 이 한강 하류까지, 신라가 차지한 상류에 더불어 하류까지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수도 변천은 없죠. 신라는 오랜 역사 동안 경주가 이제 무엇이었다? 수도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인물은 누구로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 써 있네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진흥왕은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젊고 어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교에 대한 박식한 지식도 있고, 나라에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보다 이 발벗고 나서줄 수 있었던 그런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바로 화랑이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강유역 차지. 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었던 전투, 관산성 전투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낮에 동맹을 체결을 해서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그랬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가 일시적으로 수복한 한강 하류까지를 차지하게 되고 성왕은 전사한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넓혔었던 영토에 무엇을 세워요? 4개의 순수비를 세워가지고 영토를 이만큼 넓혔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야를 복속한다, 멸망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율령 볼게요. 신라의 율령
바로 법흥왕이죠. 불교 수용도 누구예요? 법흥왕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플러스 알파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왕은 누구겠어? 지증왕이죠. 지증왕. 자, 법흥왕에 이제 업적하면은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17관등제를 만들고 관복색을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법을 흥하게 하는 왕, 그래서 체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왕이니까 관복색 제정, 관등제 제정, 여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한 가지 더, 금관가야 복속, 멸망시켰다. 자, 이 부분이랑 맞물려가지고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신라를 구제하는데 신라가 왜 도움을 요청했었지? 외의 침입을 고구려가 맞서가지고 싸워준 거잖아. 그 과정에서 외와 친했었던 금관가야가 쇠퇴한다. 쇠퇴하게 되면서 전기 가야연맹이 해체해. 왜? 전기 가야연맹 누가 이끌고 있었어? 금관가야가 이끌었기 때문에 금관가야의 힘이 크게 약해지자 전기 가야연맹은 해체를 하고 대가야, 이진아시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후기 가야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멸망이 아니라고.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 멸망을 언제 한다고? 법흥왕 때라고. 세기가 달라. 5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관가야 복속한 거 언제야? 6세기야. 여기 6세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광개토대왕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증왕은 이제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 더 이상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돼요. 뭐예요? 신라라고 국호를 제정합니다. 우경을 장려하고 순장을 금지시키며, 선생님이 노래로도 불러드렸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신라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의미인데 의미 이런가요? 모르겠어요. 이런 가사예요. 가사만 중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산국 복속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끝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 정리됐으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남북국 시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끊어봅시다. 남북국 시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던 이 시기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는 우리 예지가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오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손목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선생님 문신 아니고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이게 아무리 빡빡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선생님 무서운 사람 아니고 이거 스티커입니다. 이 애시당초에 수평이 안 맞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문신 아니니까 애써 가리고 있는데 자꾸 실패를 해서 저 아줌마 무서운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 없길 바래요. 분명 어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게 이상하잖아. 그치? 자, 어쨌든 남북국 시대 신라의 통일 과정부터 이야기를 하자. 신라의 통일 과정. 선덕여왕 때 이제 유능한 신하였었던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었잖아.
진덕여왕 때 이제 나당연합을 체결을 하는데 그 후대에 이제 더 이상 성골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진골 출신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열왕 김춘추는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백제가 의자왕 시기 때, 백제 의자왕 때 누구야? 그 대야성이라고 해가지고 백제랑 신라 사이에 있는 요충지를 공격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김품석이고 김품석의 아내가 김춘추의 딸이었어. 즉 성주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던 거지. 그래서 딸까지 잃고 사위도 잃게 된 김춘추가 너무 슬퍼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고구려는 이미 이제 연개소문의 정변 이후에 왕을 앉혀놓기는 했지만요. 그치? 왕을 앉혀놓긴 했지만 실제로 실권자는 연개소문이었기 때문에 연개소문과 뒤에 있는 보장왕은 연개소문 결국에는 이제 김춘추를 옥에다가 가두고 탈옥에 성공했었던 김춘추는 그 길로 이제 당나라로 향하게 돼가지고 신라와 당나라, 중국 당나라와 나당 연합을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었지. 그래서 나당 연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같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가장 원수잖아. 그치? 대야성으로 인한 가장 큰 원수였기 때문에 백제를 공격해요. 그리고 백제는 어떤 전투에서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결사대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백제 멸망 660년.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안녕, 난 그럼 지금부터 백제민이 되어볼까? 난 고구려민이 되어볼까? 이러지 않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백제 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부흥운동 시기부터는 왕이 바뀝니다. 무열왕은 정말 박식하고 외교에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뭐야? 싸우는 걸 못해. 그래서 무예는 조금, 무술은 좀 열등한 편인 듯? 무열왕.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키우겠어? 무예도 출중하고 그리고 학문도 겸비한, 문무를 모두 겸비한 왕으로 키우려고 했겠죠. 그런 왕이 바로 문무왕이었다. 통일신라가 되는 건 문무왕 시기야, 여러분. 문무왕 시기. 아직 무열왕은 이제 나당연합을 체결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기는 했으나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문무왕이 이어가게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백제 부흥운동은 복신과 도침이라는 인물이 주류성에서 일본에 있는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데리고 와 주류성에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인물은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 당과의 힘 차이를 느끼고 당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배신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백제 부흥운동을 우리가 백강전투라고 하는데 백강전투를 일본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백제랑 일본이 그만큼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결국 이 백제와 일본은 나당연합에 이기지 못하고 백강전투에서도 패배를 해 이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에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요. 나당연합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 666년에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켰던 연개소문이 사망했기 때문이야.
연개소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건국해서 연개소문의 아들이었었던 연남생, 연남산 등 이런 권력 다툼이 너무 컸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고구려가 멸망해요. 고구려가 멸망하는 게 백제 멸망으로부터 8년 뒤인 668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나죠. 그래서 뭐 고연무, 건모잠, 그리고 안승 이런 인물들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오골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결국에는 끝이 나고, 심지어 문무왕은 근데 고구려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당과 신라가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데 그 사이에 왕충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고 멸망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나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676년 삼국이 통일이 되면서 문무왕 다음의 왕이 이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무엇을 설치했다? 웅진 도호부, 그리고 도독부죠. 웅진 도독부. 그리고 백제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 당시에 신라에도 계림 대도독부. 고구려 멸망하니까 거기에다가는 안동 도호부, 여기까지 평정했노라 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는 안동 도호부까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도독부, 도호부를 설치를 하니까 이제 한반도 전역을 당나라가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느끼게 되어 나당 전쟁으로 이어졌다라는 키워드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676년 삼국이 통일되었다. 자,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 왕의 가장 큰 문제는, 고민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신라민, 발해민, 고구려민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뭐예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잖아, 무열왕이. 그러다 보니 다른 진골들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데 다른 진골 등이 전쟁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나도 왕할래, 나도 왕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권을 강하게 한다. 신문왕 되겠습니다. 신문왕. 자, 신문왕의 키워드 강력한 왕권 강화, 그리고 민족 융합, 통합시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국이 통일된 의의는 일단 최초의 민족,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통합되었었던 일이지만, 그에 대한 이제 한계점은 무엇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고구려의 영토까지는 다 포함시키지 못했지. 대동강 이남 쪽만 통일을 한 반쪽짜리 통일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게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장인어른을 이제 영모죄로 축출을 하게 되죠. 김흠돌의 난이 되겠습니다. 김흠돌의 난. 자, 이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다 그랬죠. 김흠돌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 세력을 축출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했었다? 두 번째, 노급을
폐지하고 노동력까지 이제 징발할 수 있었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신문왕은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비하는 통치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봤었던 부분이랑 맞물리게 됩니다. 신라의 이제 통치제도를 보게 되면 지방제도부터 볼까? 전국을 어떻게 나눴어? 구주, 오소경. 여기에서 구주는 고구려의 3주, 고구려 영토, 옛 고구려 영토의 3주, 백제 영토의 3주, 신라 영토에다가 3주를 두어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오소경은 신라의 수도가 남동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아래에 지방관도 파견하고 이 촌주들도 있어가지고 최초의 이 호구조사 문서가 일본 도다이사 효소인에서 발견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중앙군과 지방군 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옛 고구려의 영토에 설치했었던 3주 중 한 군데가 한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주는 국경지대였어. 발해랑 마주하는 국경지대. 그래서 이 십정도 구주에 한정씩 배치를 했는데, 이 마지막 국경지대 한주에 이정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국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교육기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 무열왕 때부터 집사부라고 하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비서기구, 집사부 장관 시중의 권한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상소리제도.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힘센 입김이 좀 있는 가문의 자제를 수도 근처로 데리고 오는, 볼모로 잡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마지막 무열왕 직계송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라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통일신라 후기 하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왕은 이제 원성왕이 되는데요. 원성왕은 이제 상대등 출신이었었거든. 상대등 출신. 그래서 원성왕이 실시했었던 거 독서상품가인데요. 관직을 뽑을 때 유교경전을 얼만큼 읽고 이해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품과를 나눠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상중하,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었었고, 그리고 이제 진성여왕 때는 진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만큼이나 이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난이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우리 무신정변 때 일어났었던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든지 이런 농민분기, 뭐 만적의 난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적고적의 난. 적고적의 난,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대들이 들고 일어났다. 금성 있잖아. 이 신라의 수도였었던 금성까지도 장악했었던 적고적의 난, 그리고 견훤의 분기. 견훤이 분기를 일으켰었던 곳은 무진주였습니다. 견훤의 분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진성여왕 때 나라 이렇게 되다가는 망하겠는데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누구야? 최치원이에요. 그쵸? 최치원. 의 시무 10조. 하지만 수용되지는 못했다. 수용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경혜왕이 견훤에 의해 가지고 후백제에 의해 피살됐고